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사열 라디오의 애청자 중 한 명으로서 느낀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모든 시어머니들이 다 며느리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아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모자란 부분이 보인다면 칼같이 며느리들에게 호통을 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월등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더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 같아요. 못 사는 집들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희 집도 찢어지게 못 사는 집 중 하나였어요. 평생 막노동을 하시던 친정 아버지와 함께요.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친정 어머니의 영향으로 원래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거나 끼니를 걱정할 만큼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가뜩이나 휘청대던 친정집의 기둥은 손쓸 틈도 없이 뽑혀버렸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자 친정 식구들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때쯤에는 친정 아버지의 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은 언제인지 물을 것입니다. 자체 일행을 빚보증자는 이미 자취처럼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친정 식구들은 빚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일전이 주부로 살던 동안에 초등학교에서 요리사 또는 학원 청소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피부관리사로 일하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월급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지만 친정어머니가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플 뿐입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고생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친정아버지의 후견으로 인해 평생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하셨거든요. 그 점을 잘 아는 마음이 아려운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친정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한 경력을 살려 베이비시터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일을 시작한 집에서의 일에 대한 항의로 인해 그만두셔야 했더라고요.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내쫓긴 이유는 고작 설거지를 안 한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했죠. 손 한 번 더 하면 금방 끝날 집안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치가 차다 못해 어이없었지만 친정어머니를 쫓아낸 아이의 엄마나 업체에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갖은 난리를 쳤던 애기였고 엄마는 입김이 센 부잣집 사모였습니다. 업체 쪽에서도 당연히 애기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그러다가 억울하게 잘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는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딸들에게 짐을 지어준다는 생각 때문인지 친정엄마께서는 계속 울적해 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제 마음에선 울적해야 하는 엄마에게 편안히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장녀로서 더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도 저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셨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무시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셨더라고요. 언제든지 친정집을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서 기둥이 빠지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그렇게 아무 쓸모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집의 시어머니들은 사위에게 용돈이나 해외여행 등을 지원하는데 사회기는 살려주더라도 최소한 민폐는 안 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엄마가 일하기로 한 곳에서 해고당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엄마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비를 갚는다는 거니까 어머니도 너무 노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라는데 흰머리를 가진 할머니처럼 속이 답답해하고 계신 사부인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으로 일자리를 빨리 구하신 걸까요? 그 사부인이 잘린다는 것도 궁금하게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요. 일을 잘했다면 왜 그렇게 쭉 다녔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안 믿으실 것 같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친정엄마도 계속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고 저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 달 내에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성가시게 일을 하는지 집구석에 비를 주렁주렁 또 하는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안고 있으니 우리 아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그러지. 내가 하나 모자른 건 내가 양보해서 100번 참는다만. 아무 쓸모없는 내 집구석 빚더미까지 우리 귀한 아들한테 짊어지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사부인한테 당장 전해라. 사위 등쳐먹는 바퀴벌레 소리 듣기 싫으면 당장 일자리를 구하라고. 원래라면 친정엄마의 편을 드는 것이 맞겠지만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에게 바싹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월급의 대부분은 친정집의 빚을 갚는 용도로 다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손을 벌려야 했으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입니다. 고개가 숙여지기도 했네요. 터진 쌀 포대 마냥 돈이 줄줄 새는 집구석에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줄이야. 아무튼 나는 우리 아들 주머니 노리는 도둑고양이 파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정사부인 일자리가 안 구해진다고 하면 우리 가게 와서 불판이라도 닦으라 말 전해라. 이번 달에도 일자리 못 구하면 반강제적으로 사돈네 곱창집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게 될 거라고 꼭 알리라고. 시어머니가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세상 천지에 친정어머니에게 불판 닦는 일을 시킨다는데 좋아할 딸이 어디에 있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친정어머니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자식 마음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한바탕 집을 휩쓸고 간 후 친정어머니에게서는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원래 친정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시집살이도 고되지 않는 게 맞는데 어미가 미안해하고 있겠지요.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잘려서 집에만 박혀있으니 시어머니 말대로 이번 달에도 직접 못 구하게 되면 아이가 그냥 불판이나 닦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직 다른 곳은 찾아보지도 않았잖아. 일자리도 금방 구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알잖아요. 원래 시어머니 성격이 좀 불같기는 한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사실 내면을 드러내고 보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화나실 만한 일이었겠죠. 돈을 잘 벌어오는 외동아들이 빚더미에 쌓인 친정집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허허하며 사람을 좋게 받아주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요. 한푼이 급한 상황인데도 상무인인 나에게 불판 닦기 같은 일을 시키는 건 어떤 감사함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엄마의 말에 눈물이 울컥 흐르셨네요. 친정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자연스럽게 친정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강제로 보증을 서서 려나 서지 않았다면 친정엄마가 말년에 이처럼 힘들게 해야만 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돈에게 불판 닦기 같은 창피한 일을 시키는 말도 없었을 테고요. 물론 돈이 급한 상황이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친정어머니에게 들판을 닦는 일을 하게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원장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시트 일이라면 친정어머니가 적임자나 다름없었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데다가 아이들을 좋아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께 엄마를 시터로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원장님께서 그럼 저희 엄마를 고용해 보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일이면 나도 곧바로 고용해서 가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갓난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우리 손녀는 잠투정이 있고 낯가림도 심하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보육교사로 20년 이상 일해오셨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녀만큼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었다면 저도 원장님께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면서 고생하는 대신에 이렇게 검증된 분께 맡기는 편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친정엄마가 유치원 보육교사로 정년까지 일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했더니 원장님은 곧바로 엄마를 고용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동안 근무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후의 절차에 큰 걱정은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뛰어나시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예상과는 달리 원장님과 원장님의 며느리는 친정엄마께서 너무나 감사해 하셨어요. 부모로서 자신마저 다루기 힘들었던 딸을 이 정도까지 잘 돌봐주시는 분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부터 엄마께서는 시트 오일을 판상주로 하시면서 4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게 되셨고 덕분에 친정집의 경제 상황은 아주 조금이나마 나아졌어요. 그러나 숨소리가 코 답답해지기 직전에 남편이 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왔어요. 아이와 장모님 애를 돌보는 건 말이야. 400만 원 정도는 버신다면서 뼈가 빠질 정도로 이러니까 돈을 버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아니야? 이제 왔다 갔다 할 게 많으실 텐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 것도 멋있지 않아? 그게 힘들기도 하고 우리 집 상황을 고려하면 차 사기가 필요한가에 대해 이상한 얘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달에 6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반면 한 달에 기름값만 해도 10만 원을 넘을 거야. 그것만 생각해도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겠지. 400만 원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대출금 상환으로 2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엄마 생활비로 소진돼 차를 살 여유는 없어. 생활비도 이미 꽉 차 있는데 차를 어떻게 타려고 하는 거야? 돈 문제 때문에 굴기는 지갑의 돈 때문에야. 장모님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빚을 갚고 잘 살아야겠지? 차 한 대는 반드시 판매해야 할 것 같아. 사위로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처가 되기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차를 살 수는 없겠지. 나비만이 비싼 차를 보여주는 걸 좋아할걸? 생각해보니 차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요. 중고차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듯이 권유하는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2달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준 남편에게는 감사했지만 차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친정집은 차량을 구입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갑자기 친정엄마에게 차를 사라고 독촉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황당하여 화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웠지요. 남편은 중고차를 영업하기 시작한 이후 부인 출신의 시어머니 덕분에 단골 손님이 많아져 차고가 넘쳤다고 합니다. 현재 곱창집을 운영하시는 시어머니는 같이 생활하시는 시어머님과 부모님의 관계가 어려우며 지금은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손님들을 남편에게 소개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심리를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되었죠. 주변에는 항상 실적이 좋은 것은 물론 성과금까지 두둑하게 받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며 살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중고차를 사라고 권유할 이유는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친정엄마께서 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상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서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죠. 싼 차라도 구할 수 있다지만 현재 집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운전을 할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엄마에게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수 없지만 받았던 생활비를 모두 돌려드릴 테니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요. 이제 살림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져서 당신한테 빚진 것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활비를 받아오기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것 같아서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지불할 수준까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도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남편이었을 때 집에서 일하는 마누라가 친정집 빚을 상환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점에서도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끌었던 생활비를 돌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 사정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이러한 취급을 받을 줄 알았으면
그때의 지붕이 무너지든 기둥이 뽑히든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대회라도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봐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푼 것인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엄마가 남편에게 차를 사지 않는다는 것에 이렇게 화를 내야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어려운 형편이었던 친정집을 도와준 것은 명백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노력을 안중에도 않는지 툭하면 친정엄마가 자신에게 차를 사지 않는 일을 툭툭 내뱉으며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출근을 하면서 아침밥을 차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건 오첩반상으로 말이에요. 그렇다고 단지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에게 차량을 구매할 것을 권유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남편은 친정엄마의 업무를 생각하며 나는 노력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피부관리샵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그녀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원장의 며느리가 출퇴근용 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녀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에 관한 얘기를 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머리 좀 굴리고 생각해봐. 내가 원장이면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해야지. 좋은 옵션을 골라달라고 해야지 귀찮게 얘기하지 마. 왜 그런 짓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물어볼 거면 괜찮은 사람을 고르던가 어디 사람을 데려오든 떨떠름한 사람을 선택해 부끄러울 일을 두 사람이서 견딜 필요는 없다. 원장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내가 당신에게 소개도 아직 안 했어. 당신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당신 말대로라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도 안 되는 사람만 골라오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들려. 그래서 아니야? 장모님 일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사람들도 죄다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아이고 우리 마누라 남편 실적 올려주려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잘도 모아왔네 하고 칭찬이라도 할 줄 알았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못해? 지난번은 땀이나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혼자 편하게 사람들 피부나 만지작거리면서 일하니까 세상이 편하지. 진심으로 기가 막혀서 뭐 당신한테 불만이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줄 알아? 나도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조용히 말할 수 있어? 2박 3일도 안 쉬고 말할 수 있어? 친정에서 도와줘서 고마워서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사람 성향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누구랑 다르게 나는 최소한 고마운 것은 안다고. 아, 누가 봐도 아주 대단한 금덩이를 던져준 줄 알겠네.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이 영업된다면 동네 아줌마들부터 지나가던 똥개까지 모아서 남편 기 살려주려고 안달이 난다는데 이건 무통동이를 던져주고는 의기양양하다니까 내가 화가 안 나고 배가 불러. 앉아서도 운전을 못하시는 장모한테 차를 팔려고 하는 당신의 양심은 고귀하시고 말하면 째째한 당신의 성격을 또 마음에 담아두고 틱틱거리면서 사람을 귀찮게 다루기를 우습게 할까봐 일부러 참고 있는데 나도 다시는 참을 수 없어요. 기껏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소개까지 해줬건만 사람의 성의는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 참 야속하기 그지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노력한 것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쓸모없다고 막연하게 말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부부싸움이 아무리 칼로 물을 뱉는다 해도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는 없지요. 이대로 참다가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마저도 자기가 아내인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결혼 이후에는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몇 주 동안 서먹서먹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 친정집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엄마께서는 꾸준히 시장에 가셔서 돈을 벌고 있었기에 그나마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었지요. 최소한 다음 달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황에 대해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욕심이 많았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지 못했던 얼마 안 된 친정집에는 크나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던 것이었어요. 원장님의 손녀딸과 외출을 하는 중이었는데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뼈대만 갖춰져 있던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친정 엄마께서는 그 아래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손녀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재빨리 유모차를 밀어내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엄마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엄마께서는 구조물 아래에 다리가 아예 깔려서 척추와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조치를 취해도 엄마의 다리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엄마께서 머리까지 심하게 다치시면서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를 듣고 즉시 원장님과 함께 응급실로 뛰어갔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엄마의 의식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라고요. 제게 있어서 엄마의 목숨 이상으로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여동생들도 병원으로 뛰어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평생 도움만 받은 친정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라며 어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원장님은 사과를 하시면서 병원비를 전액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녀딸들이 무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엄마가 희생해 주셨기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엄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에 질려있던 터라 원장님이 내밀어 주신 도움의 손길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 원장님께서는 저의 편의를 봐주셨기 때문에 대기실을 지킬 수 있었고 여동생들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무렵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피부관리샵은 11시가 넘어서 야근까지 시키냐. 아, 길 거야. 피부를 만지작거리는 일하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영업을 뛰고 온 남편보다 더 늦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 내가 보낸 문자 못 봤어. 엄마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오늘 짐을 못 들 것 같으니까 저녁 끼니는 당신이 챙겨 먹어. 냉장고에 반찬들이 다 있으니까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될 거야. 장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셨다고. 도대체 얼마나 크게 다쳤길래 수술까지 하게 됐는지.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엄마가 그 밑에 깔린 거래? 수술이 끝나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마 수술이 끝나도 앞으로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그러게. 내가 다 얘기를 꺼낼 때 끌고 다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운전을 못한다며 강제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런 사고를 낼 줄 알았다. 그래서 장모님은 걷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장모님 덕분으로 아무것도 못된 것도 없는데 곧바로 요양원에 맡기게 되었다. 남편의 말에 어이가 벙벙했어요. 순간 남편이 한 말을 제가 잘못 이해했나 하며 귀를 의심하기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데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자신한테 차를 사지 않아서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딸인 저한테 그 말인데요. 게다가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곧장 친정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남편의 이기적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고르고 골라 결혼을 한 후 8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잤다. 남자가 이 정도까지 최악일 줄은 정말 몰랐었다. 일면식 없는 타인의 이야기를 하듯이 태어난 데다가 귀찮은 기세까지 역력해 보이는 남편의 목소리에 그나마 있던 정도까지도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언제 올 거냐며 계속해서 닥달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엄마의 경우에는 인대 쪽에 큰 부상을 입으시며 다리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머리 쪽 부상에 있었다. 뇌출혈이 심각하여 지혈과 뇌 손상을 방지하는 개두술 수술을 받으셨다. 회복실에 이송된 뒤에도 전혀 의식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요.
원장님은 엄마가 회복하실 때까지 곁에 계시라며 편의를 봐주셨기에 저는 지속적으로 엄마 곁을 지켜가며 간호를 해드렸어요. 차도가 보이지 않는 간병에는 효자도 효녀도 없다고 하지만 저와 여동생들은 정말 엄마께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랐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정 엄마께서는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후 깨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뇌 부위를 심각하게 다쳤기 때문에 즉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려면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친정 엄마께서 깨어나셨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아직 자신의 다리 상태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큰 상심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엄마는 의외로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동생들이 엄마를 지지하며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사이 엄마는 인터넷을 통해 탈 수 있는 전동 휠체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열심히 전동 휠체어를 찾던 중 매우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부터 목 놓아 울지 않고 바로 휠체어를 알아보는 현실적인 제 모습도 친정엄마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제 미래를 계산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온전히 엄마의 아픔에 실패하는 여동생들과 다르게 저는 계속 현실적인 문제들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장녀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에게는 참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친정엄마를 보살펴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더 검색해보니 장애 등급이 0에서 3등급까지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구매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등록 상담을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상황을 전해드린 공무원은 엄마의 장애 등급이 2등급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는 각각의 다리를 별도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래 차상위 계층에 속했다면 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것이지만 친정엄마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장애인으로만 인정되어서 16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의사께서 얼추 태어날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전해들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전통 휠체어를 주문했어요. 원래는 엄마의 집에 바로 배송을 보내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엄마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동 휠체어를 우리 집에 배송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그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큰 기대는 아니었지만 아픈 동안에 사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장모님에게 한 번씩 얼굴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죠. 제가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수발을 들어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전화를 걸어봤자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전하다가 친정엄마를 여동생들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방문한 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지요.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방문한 시어머니는 포장이 뜯긴 전동 휠체어를 가리키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냐? 아들에게 돈을 빼먹으면서 남들이 희롱하게 시간 보내는 거 알아? 아, 우리 아들한테 받은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사줄 거라고? 물건 산 게야 아빠야. 이건 전동 휠체어인가 뭔지 얼마나 하는지 찾아봐라. 아무 쓸모 없는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호구를 쓰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화를 퍼뜨리는 시어머니 뒤로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전동 휠체어의 가격을 검색해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남의 택배를 막무가내로 뜯은 것은 물론 제가 넘치는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샀을 뿐인데 두 사람에게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남편의 돈이 아닌 온전히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샀으니 더더욱이요. 너 이거 당장 환불 안 하면 이혼이야 라고 말한 것도 남편이었다.
어디서 그런 공포심 없이 200만 원이나 쓰고 전동 휠체어의 가격을 검색한 남편은 호칭까지 자기 마음대로 부르며 당장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했어요. 얼굴은 벌개진 채 성질을 부리는데 두 모자의 모습에 너털한 웃음이 새어났지요. 저는 두 사람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환불하라는 명령을 하며 발광하는 모습이 우스워요. 차라리 이혼하자고 말이지. 나도 존중은 받을 만큼은 안 하는데 발광은 다채롭게 만드는 너와는 못 살아.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돈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끌고 늘어지며 난리를 피우는군요. 어머니가 아들이 무슨 금액이라도 줬을까 봐 걱정하시는 게 맞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기껏 해봤는데 날 속이고 딱 200만 원도 주지도 않았잖아요. 어디 문제가 있는 건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혼당해서 맨몸으로 쫓겨날까? 내가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빠진 느낌 같은데 제발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겁을 먹은 모양이야. 너야말로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내게 큰 소리를 쳐? 나도 너처럼 장모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짓거리는 놈과는 못 살아. 내가 본 돈으로는 우리 엄마에게 좋은 휠체어를 사줄 텐데 왜 그런 거로 너 같은 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혼하고 소금 뿌린 망둥이처럼 펄쩍 뛰는 내 엄마가 감당할 여자가 나타났는데 어디 한번 보자고 그래? 자신의 기분이 상한 이유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며 아픈 장모에게 돈을 쓴다며 난리를 쳐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을 지켜보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단점이 있는 남편과 함께한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싶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며 어느 정도나 어리석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모든 안 좋은 일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있었고 이웃의 소문 속에선 남편이 나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다니며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맥이 넓은 소문난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원장님은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셨어요. 세상에 장로다리가 다쳐서 걷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휠체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다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모가 입원 중인데 병문안을 하러 가지 않았더니 당신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받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집안일과 엄마 돌봐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직 몸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옆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염치 없긴 하지만 원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여사님,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나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당연하죠.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며느리도 심하게 사기를 당해서 알고 있던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직접 2달 동안 남편에게 빌려 썼던 생활비를 전부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친정비까지 모든 생활비는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의 돈으로 충당했다는 것을 대출금을 갚은 입금 내역으로 증명했어요. 여러 측면에서 자료가 월등히 차이 났기 때문에 남편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친정어머니와 저를 모욕했어요.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못마땅해서 남편이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다고 울부짖다가 갑자기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그동안 없었던 척 했거든요. 어쨌든 이래서 도와주는 것도 사람 볼 테니까 봐주어야겠죠. 저와 함께 1시간과 돈이 아깝다 해서라도 제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내겠다고 생각해봤으니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저에게 많은 위자료를 줄 것이라고 걱정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게 주어야 할 돈 또한 적지 않으니까요. 제게 돈을 갚아줄 날도 곧 다가왔으니 그동안 곱창이라도 열심히 구울 때가 되셔야겠어요. 그 여자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돈을 줘야 하지? 그동안 못 사는 짓을 해서 불쌍하다고 어쩌고 하더니.
봐준 후 샘이 아주 떨리고 있는 모습. 시어머니는 다시 제 머리카락을 붙잡으려고 달려왔지만 남편의 재산에 대한 걱정으로 막혀서 저지르게 되었어요. 남편이 붙잡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물고기를 놓쳐버린 것처럼 울분을 토하며 안타깝게 여긴 게 보였어요. 이후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결정에 항소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며 사람을 괴롭히기까지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정 엄마께서 수술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를 잃은 것도 큰 아픔인데다가 남편은 계속 돈을 줄 수 없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전하며 문자하며 난리를 피우는 통에 마음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전화번호라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만큼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심적으로 너무 지친 저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을 찾아가 합의점을 찾기로 했네요.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말자는 합의점 말이에요. 이미 집에서 나와 친정 엄마 댁에서 살고 있던 나는 친정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집에서는 남편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회사 로비로 가보니 남편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여자의 양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해 보였지만 회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홀린 듯이 로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보니 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은 우리 회사의 원장님이셨기 때문이죠. 원장님을 아는 체하자 남편은 바로 일어나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아, 그럼 이 사기꾼이 자기 남편이라는 건가요? 역시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사기치는 놈치고 멀쩡한 놈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나는 이미 원장님 덕분에 이혼했어도 하지만 원장님은 이 사람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이라니? 설마 이 사람이 원장님을 사기하려 했던 건가요? 보통 사귀면 이렇게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회사까지 찾아오진 않잖아. 어떻게 어디서든 고장나 침수된 차론 새 차라고 속여서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기꾼 덕분에 멀쩡했던 우리 며느리와 손녀가 지식을 묻기 전까지 세상 갈 뻔했지? 알고 보니 남편은 원장님의 며느리에게 침수차를 새 차에 가까운 중고차라고 속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원장님의 며느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크게 당할 뻔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가장 좋은 덕분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단단히 화가 난 원장님께서는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직접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원장님께서는 남편에게 경고를 한 후 변호사들과 함께 회사 로비에서 나오셨는데 원장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으며 매달리다시피 부탁을 했대요. 원장님이라면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피부관리샵 사장 말하는 거 맞지요? 얘야, 잘 됐지? 너 좀 도와줘야 돼. 내가 말한 대로 두둑한 위액을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일단 그 환불은 끄고 보는 게 맞잖아. 나를 도와줄 거지? 멍청이 같이 있네. 너 꿈 좀 꾸고 있어? 돈 빼먹는다고 난리를 쳐? 그때 이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무조건 원장님 편이 될 테니까. 쓸모없는 꿈을 꾸지 말고 성실하게 죄값을 받을 생각이나 하든지. 나한테 그게 최상의 위액이라고. 너 왜 이래? 그래도 함께 한 청이 있는데 남편 빵에 던지면 속이 시원할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차판 걸리기까지 되면 진짜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말해줄게요. 그래서 도와줄 한 번 해줘. 이번에만 일을 잘 끝내면 당신한테 위자료도 주고 싶어. 정말 착하게 살 거니까. 어머나, 그가 똥을 참지 못할 거야. 당신 성격에 착하게 산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죗값을 톡톡히 받으세요. 얘야, 당신은 콩밥을 좋아하잖아. 이제는 맨날 콩밥을 먹으니까 반찬 걱정할 일 없겠어. 다리 다친 장모한테 왜 차를 사지 않냐고 화를 내더니 참 재밌어. 그러고 나는 곧 원장님께 연락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전했어요. 중고차 사기를 당한 남편이 더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이후로 원장님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남편에게 중고차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그 결과로 남편이 참 악질이라고 느껴지게 되었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징역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으로 그치겠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6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법원 판정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뒤늦게 연락을 해서 거의 허리를 절도하며 제게 기대고 있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징역을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 서운한 게 있다면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 아들의 징역형을 막는 것만큼은 꼭 하세요. 한 번에 갈 수 있을 만큼 빨리. 우리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볼 건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하시나요? 아들의 등골이나 빼앗는 나쁜 년은 더 할 일 없어요. 게다가 이혼까지 날 위한 일처럼 쉽게 해버렸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전 며느리한테 볼 일이 있다면 자네는 아들에게 오빠 같거나 더하게 준비해야 해. 아이야, 실망했구나.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전 남편이 징역형을 맞게 되면 소문은 널리 퍼져서 피해자 가족들이 이전 시어머니의 곱창 가게까지 찾아와서 스킨십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해.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히 여겨왔던 곱창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실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옛전 남편에서 온 사업 도와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았지만 전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고민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생활비로 살아가기 위해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혹독한 일자리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은 바닥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처박히는 반면 저는 지금 현재 하늘 높은 곳에서 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의 권유로 피부관리샵에서 분점을 맡게 되었을 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원장님은 언제나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친정엄마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곤 합니다. 인생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원장님 같은 분이 곁에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친정엄마가 그리워질 때면 저는 엄마의 애착 있는 가디건을 쓰다듬곤 해요. 그 옷을 보고 있으면 엄마가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용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는 한가위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